승룡이.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도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사 생일이 되면은 항상 어머니가 그 문수사를 찾아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문수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거기에 올라간 기록이 있고 문수사의 현판을 이승만 박사가 써줬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불교적인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유교적인 영향은 뭐냐면 이분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출세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13살부터 과거 시험을 가서 치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살까지 치렀냐면 19살까지 과거 시험을 치렀어요. 한 번도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그 당시 정부가 부패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뭐 모르겠고, 어쨌든 이승만은 마음속에 서당에서는 계속해서 장원급제를 했는데, 이 시험을 보면 자기가 1등을 했는데, 여기 과거 시험만 가면은 낙제를 하는데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친구들 가운데 자기보다도 훨씬 못했던 애들이 장원급제를 하는 걸 보면서 아마 이 고정과 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분개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쪽 도동의 서당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신금우하고 신흥우가 있었어요. 신금우는 이승만보다 조금 나이가 위고 신흥우는 어린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신금우가 그러는 거예요. 갑오경장으로 인해서 1894년도에 과거 제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희망을 잃은 거예요. 희망을. 과거 급제하는 게 오로지 희망인데 과거 제도 자체가 없어지니까 희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신금우가 찾아와서, 야, 너 배제학당에 가서 같이 좀 공부만 하면 좀 어떠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배제학당은 선교학교로 이름이 났습니다. 미션 스쿨을, 선교학교. 야, 나 선교학교에 못 가.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기를 망설이는데, 야, 그 선교학교에 가면 영어를 가르쳐. 근데 그 영어를 공부를 하면은 너 출세할 수 있어. 그 당시에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정부에서 이제 관리로 기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조용히 배제학당을 찾아갔는데, 아마 배제학당에 가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바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하고 일본밖에 몰랐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세계 지도를 보고 또 헐버트가 쓴 책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문화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입학할 때 뭐라고 어머니를 설득하냐면 이렇게 설득해요. 어머니,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바보 같은 교리를 가르치는 기독교를 내가 양반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가난뱅이들이고 무식한 놈들만 믿지 양반의 자손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배제학당을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배제학당에 들어가 보니까 이 머리가 워낙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 박사는. 영어를 6개월을 하니까 그 아펜젤라가 말이지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앞으로 내가 2가지 일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뭘 맡기냐면 학생들의 영어 선생을 해라. 그런데 이 영어 선생은 정식 선생은 아니고 그 조교를 했던 거예요. 튜터라고, 영어로는 튜터라고 그러는데 조교 생활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데 네가 영어를 좀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좀 가르치면 어떠냐? 그 대신에 우리가 월급을 주겠다. 근데 그 당시 돈이 20불을 줬어요. 그 당시 배제학당에서 한문을 가르쳤던 선생이 한 달 받은 월급이 5불이었어요. 그런데 20불을 학생의 몸으로서 받으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내가 학교에서 20불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이승만 박사가 1895년에 이제 20살 때 학생이 되는데 그 참 이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시대가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재필 박사가 그 해에 들어와요. 그 갑신정변으로 도망 일본으로 갔다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한 10여 년 동안 공부를 했던 그분이 배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윤치호 박사도 그 해에 들어오고, 더군다나 유경공원이라고 정부에서 이제 영어학교를 만들어서 헐버트, 벙커, 질렛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선생을 가르쳤는데 이 학교가 8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경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배제학당으로 다 보내면서 선생 한 사람 월급을 주겠다고 정부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 배제에 들어갔을 때는 학생이 100여 명이 넘었고 선생들이 보강이 됐는데 그 선생들은 서재필 박사, 윤치호 박사, 그 다음에 헐버트, 벙커, 막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학자로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고, 서재필 박사는 뭐를 했냐면은 협성회를 조직을 해서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민주정신을 가르쳤어요. 그 협성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토론을 시키는데 이런 토론입니다.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그러면 이제 찬성과 반대가 있어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너희는 반대편에 서라, 너희는 찬성편에 서라 이렇게 정해놓고 반대 이론을 자꾸만 얘기하게 하고 이쪽에선 찬성 이론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협성회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협성회가 나중에 발전을 해서 독립협회가 되고 독립협회가 발전해서 만민공동회가 되는데, 그 당시에 22살 청년으로서 이승만은 이상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로 이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제를 졸업할 때에 이승만 박사가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네가 졸업 연설을 하게나. 그래서 조선의 독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졸업 연설을 영어로 하는데, 그 당시에 배제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서울 장안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국가의 대신들이 다 참여를 하고 또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다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도 좋고 발음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대신들이 말이지 마음속에 겁을 먹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야, 저 청년은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승만이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부각이 되기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승만이 배제를 졸업한 후에 이제 2년 동안 만민공동회에 나가서 연사로 활동을 하는데, 그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이 저 지금 종각 있지 않습니까? 그 종각 앞에 사람들을 만여 명을 모았다 그래서 만민공동. 거기서 고종의 실책을 막 비판을 하고 이 나라 체제를 비판을 하고 막 러시아, 일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고종의 눈에는 아주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역 죄인으로 붙잡아다가 한성 감옥에 이제 집어넣어서 처음에는 거의 종신형이었습니다. 종신형.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감형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석방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5년 7개월이었습니다. 처음에 1800
1999년인가 1899년 1900년도 되기 전에 감옥에 잡혀가서 고문을 한 7개월 받는데, 이 감옥이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김문수 지사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열악하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그 안에 있대요. 똥통이 안에 있어가지고 구데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근데 여기 그 당시의 상황을 쓰신 그런 기록들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미꾸라지를 바구니 속에 담아놓은 것과 같았다. 그런 거 아시죠? 미꾸라지를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냄새도 나고 또 빈대도 많고 똥냄새도 나고. 그래서 콜레라가 들어오면 감옥에서 한 6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감옥에 한 35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승만은 특별 죄수입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10kg이 넘는 그런 칼, 옛날 그 칼을 차고, 그리고 이 손하고 발은 착고에 채워졌어. 그래서 아침에 끌려 나가서 고문을 받고 저녁 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또 칼을 차고 있는데, 그 고문 가운데에 아마 이런 대창으로 손톱 밑을 찌르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찌르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된 후에도 마음이 긴장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승만 박사는 여기를 이게 저려가지고 후 하고 불었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고문을 한 7개월 정도 받는데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하다가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가 가르쳐준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도 이승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날 좀 그 얘기 전에 선교사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 갑자기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딱 2마디 했어요. 하나님, 날 좀 구해주세요.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면서 갑자기 눈에 환한 빛이 들어오고, 이승만이 써놓은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리고 나서 마음이 웨슬리처럼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승만의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성경도 그 당시에 1900년도 초에는 우리나라 성경이 없었어요. 아마 영어로 된 성경이나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감옥에 있던 350, 60명 되는 죄수들 가운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기독교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 2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 2가지. 기독교로 이 나라가 다스려져야 된다. 물론 이승만은 국교로 삼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밑바닥에 깔린 정신은 이제 유교가 아니고 기독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당시에 정치에 이제 관여했다가 반역죄로 잡혀 들어온 양반 계급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해서 이승만 박사가 전도한 양반들이 거의 40명이 된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지고 이승만 박사는 번역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필 활동도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쓴 책 가운데 그 체역집이라고 하는 시집이 하나 있는데 한시집, 그것도 감옥에서 쓴 거고, 더 유명한 것은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감옥에서 다 집필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승만 박사가 27살, 8살, 9살에 이제 추록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가졌던 그 생각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평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사상은 그때 이미 가졌던 생각들, 그것이 나중에 그분의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펜젤라가 세상을 떠난 것은 1902년 6월 11일 일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6월 18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는데, 옥중일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계속 기록을 해나갔어요. 기록을 해나갔는데, 오늘은 무슨 책을 읽었다, 뭘 번역을 했다, 그렇게 하고 누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6월 18일 날 딱 끝나. 그리고 기록이 없어.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시작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감옥 학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요. 그 당시에 어른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죄를 지으면 다른 가족 돌봐야 되니까 어린아이들을 대신 잡아다 놓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10여 명을 놓고 감옥 학교를 하는데,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변화인가? 그랬더니 아마 아펜젤라의 죽음이 이승만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의 마음속에 사흘 밤낮을 통곡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굉장히 급진파였어요. 그리고 체제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급진주의자에서 점진주의자로 바뀌었어요. 차츰차츰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체제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문제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날 이후로 기독교 교육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감옥학교 했죠. 하와이에서 거의 30년 이상을 사는데, 하와이의 생활 거의 전부 다가 기독교 교육 활동입니다. 우리 이민 가신 분들, 1900년도 초에 가셨던 분들 자녀들을 불러다가 남녀 공학을 하고 기독학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거는 민족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 역사 가르치고, 한국말 가르치고, 그리고 찬송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자기가 아펜젤라한테 배웠던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19년도 이 3.1운동 나면서부터 서서히 이제 정치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미국의 상황이 바뀌니까 민족교육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그 땅을 팔아가지고 인천에다가 대학을 세우죠. 그래서 인천의 인자하고 하와이의 하자를 합쳐서 인하대학이 세우는데, 그 인하대학은 공과대학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 외국어 대학도 이승만 박사 관여를 했는데, 앞으로 영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 가르치기 위해서 외국어 대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박사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말이죠, 엄청난 발전을 해요.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1910년도에 20만, 1930년도에 37만,
1950년도에 60만이에요. 1950년대 기독교인이 60만이에요. 그런데 1970년도에 1950년에 60만, 1960년에 110만, 그 다음에 1970년도에 220만, 1980년도에 720만.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이승만 박사 당시에 기독교인의 수가 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승만 박사가 크리스마스 같은 것을 다 이 성탄절을 국경일로 만들어 놨어요. 또 국가 예식을 할 때에도 기독교식으로 해요. 장관 가운데 40%를 기독교인으로 세워요. 또 기독교 방송을 허락해주고 기독교 신문을 허락해주고 선교사 우대 정책을 쓰고 또 사회복지법인을 기독교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한 600개 정도를 허락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기독교를 뒷받침하니까 그때에 이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좀 많이 올라가야 이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그 자유한국당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황교안, 나경원, 정미경, 또 김문수 이런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 나라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자기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나라가 말이지 그 일본 사람들한테 다 망하고 또 군정이라고 해서 질서 없는 시대를 지내고 신탁 반탁 해가지고 막 좌경화된 사람들이 이런 우측 사람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았대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리하고 그 재헌을 하고 말이지 헌법을 만들고 국가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이승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난 지금도 뭐 방송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제가 요거 하고요. 그림을 좀 몇 장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이승만 박사가 만들어 놓은 이 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체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한번 빼앗기면은 다시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그것만이 우리 한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나가요? 그림 좀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1800 이게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아펜젤라가 한국에 오셨을 때 거의 한 10여 년쯤 지났는데도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서대문 사거리에 전봉준의 모가지를 잘라서 저렇게 해놓고 반역자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저 사진은 아펜젤라가 찍은 겁니다. 그 옆에 글씨가 아펜젤라 글씨예요.
그다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콜레라가 한번 돌면 사람들의 처방은 굿이었습니다. 그다음 제물포의 풍경입니다. 아펜젤라 들어올 당시에 그 숨은 지금은 독이라고 그러죠. 배가 접안하는 시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미국에서 기선이 오면은 1시간 바깥에다가 배를 세워놓고 그 군함에서 말이지 밧줄을 메고 이렇게 내려와서 샴판이라고 하는 조그만 배를 타고 그리고 1시간을 들어와. 그리고 갯벌을 지나서 제물포에 도착하고 또 걸어서 서울까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다음 저건 무학재 고개 같은데 서울 장안도 다 여기 기와집, 초가집 있는데 땔감이 다 뭐 나무, 뭐 집 그런 거 뗐으니까 저렇게 산이 다 망가졌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저런 수레, 교통수단이라는 건 저 정도. 무슨 차가 있었겠어요. 뭐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펜젤라 들어올 때는. 아펜젤라 들어오고 나서 거의 15년쯤 지나서 1900년도 초에 자전거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평양이 다 망했습니다. 저 평양의 모습에. 그 다음 우리나라 여성들은 집안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음식 만들고 그냥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 다음 바깥에 나갈 때는 쓰개라고 하는 것을 저걸 쓰고 나가고 여성들은 주로 밤에만 다닐 수 있었다 그래요. 낮에는 다니지 못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서당 그 다음에 향교, 서원, 성균관 이렇게 있지만은 아주 제한이 된 거예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이 되고 여성들 받지 못하고 남성들도 양반집만 받지 뭐 천민 가정에서는 교육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죠.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전부 다 유교와 관련된 성리학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빙 사절단이 1882년에 미국하고 조미 통상 조약을 맺고 미국을 방문하는데 저 앞에 계신 두 분이 한 분은 홍영식, 한 분은 민영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이제 가는 거죠, 미국을. 그다음 그 당시 대통령이 아서라고 하는 분인데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절을 하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랍니다. 서양식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신문에서 아마 기자가 찍어가지고 대서특필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조선이라고 하는 이 희한한 나라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방법으로 절을 한다. 이제 이 정도 얘기가 됐겠죠. 그 다음 이분이 가우처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서둘러서 한국에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저분에 의해서 이제 아펜젤라하고 스크랜턴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분이 스크랜턴이에요. 이분은 맥클레이. 일본에 와서 이미 그 청산학원이라고 그 아오야마 가쿠인인가 뭐 그런 학교를 세우고 활동을 하셨어요. 이미 중국에서 선교사로 17년 동안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선교 윤허를 받죠. 그 선교 윤허라기보다 학교하고 병원 사업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아펜젤라가 들어오는데 이분이 4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90kg가 넘는 몸무게였는데 돌아갔을 때는 몸무게가 59kg. 그래서 30kg 이상이 줄어들어서 스크랜턴이 조사를 하면서 내 친구 아펜젤라는 44살인데 할아버지처럼 변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아펜젤라 부인이시죠. 다츠 아펜젤라인데 저분은 4남매를 낳았어요. 딸 셋에 아들 하나. 근데 그 중에 3남매를 다시 키워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이분이 메리 스크랜턴 대부인. 이분은 52살쯤 돼서 한국에 오셨는데 자기 아들 의사하고 저분은 같이 오셔서 저분이 그 이화학당을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 여성 교육의 데모 같으신 분이죠. 그다음
이게 이화학당 초창기 모습이에요. 저 자세히 보시면 어린애들, 아주 어린애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어린애들을 받아가지고 자꾸만 어려서 한 12살만 되면 시집을 가니까 졸업생을 배출을 못해서 20년 동안,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졸업생 5명이 처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다가 시집 가게 되면 이제 그거로 끝나고 또 끝나고, 그러니까 졸업생을 배출할 수 없었어요. 학교가 그래서 시집 보낼 때도 다 관여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 절대로 이제 감리교인하고 해라. 그때는 남감리에 북감리에 있어가지고 남감리하고도 하지 말고 북감리하고 하라.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총각인데 제가 그러지 항상 너 감리교인하고 해라 그랬더니 아빠 없어요. 장로교인도 허락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분이 이제 스크랜턴 의사죠. 이분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는 귀족들 상대가 아니고 나는 천민들 상대한다 그래가지고 남대문에다가 이제 그 병원을 세웠어요. 나중에 시병원을 정동에서 남대문으로 옮겨갔어요. 그렇게 하고 아현, 그 다음에 동대문에 시약소를 세웠는데 그게 나중에 자라서 아현교회 되고, 그 다음에 남대문 상동교회 되고, 여기 동대문교회 되고, 동대문교회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형편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천민들이 살았던 동네가 그 동네였습니다. 그 다음 시병원, 저건 정동에 있었던 건데 저기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화학당의 한문을 가리키는데 남자 한문 선생님이 말이죠, 아이들을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남녀 내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뒷걸음질을 쳐져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칠판을 바라보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여자 아이들을. 그런데 의사가 더군다나 뭐 손목을 잡고 뭐 진맥을 하고 청진기 갖다 대는 거는 상상도 못하니까 빨리 여성 의사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의사들이 이제 몇 분 오시는데, 처음에 오신 분은 너무 과로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제임스 홀하고 그 부부가 하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결혼을 해요.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사랑하는데, 그래가지고 1년도 못 살았는데 감독이 말이지 파송을 했는데, 로제타 홀은 서울에다가 파송하고 제임스 홀은 저 평양으로 파송을 한 거야. 신혼 부부를 말이지. 그런데도 그분들이 할 수 없이 감독의 명령이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헤어져서 지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제임스 홀은 돌아갔어요. 그 청일전쟁 환자들 치료하다가 돌아가시고, 그 로제타 홀은 남편 없는 여기에 남아서 4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남매를 낳는데 그 아들도 또 여기서 의사가 돼서 활동하시고, 따님은 어려서 또 돌아가시고, 그 환자가 왔는데 말이지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피부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살을 띄워가지고 붙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내 것도 띄워달라 내 것도 띄워달라 그래가지고 40장을 띄웠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8장이 살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한. 그 다음 저거는 제가 왜 했냐면,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 여권을 갱신하잖아요. 이 한국에서 알렌이 그 당시 공사였는데, 저기 중간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 직업이 뭐냐 그랬는데, 선교사다 그렇게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썼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The missionary of gospel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는 것을 저 서류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어요. 그 다음 배재학교 처음 세워졌을 때 모습이죠. 그 다음 이건 고정이 내려주신 현판인데, 배양영제 이런 말씀의 준말입니다. 배제는. 그래가지고
인물을 기른다 그런 뜻이죠. 제목을 기른다. 저는 배제 나온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 저기서 아펜젤라 선교사가 초창기에 찍은 사진인데, 아펜젤라가 저쪽 여기서 여러분 보실 때는 이 좌측 저 맨 위에 있잖아요. 저건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아펜젤라는 뒤에 가서 찍었을까? 저렇게 가장 그 당시에 학교 교장인데. 근데 단체 사진을 보면은 아펜젤라는 전부 다 뒤에 있어요. 얼굴이 나올까 말까. 저것도 얼굴이 반이 잘렸잖아요. 저걸 보고 아펜젤라가 무지무지하게 겸손한 분이구나 느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사진 찍는다 그러면 뭐 가운데 자리 그 자리 놓고 또 싸움까지 벌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 앉으려고 말이지.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기 정동교회 초창기 모습. 그 다음 정동교회 아펜젤라가 맨 뒤에서 찍었어요. 저쪽 같은 자리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 보다. 보이세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전도 나가는 모습이에요. 매서인이라고 가지고 이 성경을 공짜로 안 줬어요. 책을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그 다음 번역한 책, 아펜젤라가 번역한 책. 아펜젤라는 신약 성경이 번역되는 건 보셨어요. 1900년도에 정동교회에서 이제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신약. 근데 구약은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독립신문 협성회보 산문출판사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 아펜젤라 가족. 저는 우리 집에 저 사진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내가 아펜젤라 정신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돈 5만 원 주고 크게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그 다음 저것도 아펜젤라입니다. 저거는 누구라고 이렇게 표시는 안 해놨는데 내가 보니까 뒤에 부인이 어린애 하나 데리고 있고 어린애가 셋이 또 앞에 있는데 남자아이가 하나고 여자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펜젤라 가족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남매. 다른 선교사는 뭐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독립문 그 당시 세워진. 그 다음 아펜젤라 찾아보세요. 맨 뒤에 있어요. 그 옆에 헐버트가 있어요. 아마 헐버트하고 제일 친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6대 총장이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라인데 그 다음 7대가 김환란 박사예요. 그러니까 6대까지는 서양 사람들이 하다가 아펜젤라 따님이 다음에는 한국인이 해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한국인에게 총장직을 물려줬습니다. 그 다음 이분이 아드님인데 이분은 1940년도에 일본이 이제 전쟁 일으키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 다 내쫓을 때 나갔다가 1945년에 군정할 때 잠깐 들어와서 방송 일을 하시다가 다시 또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51년도 한국 전쟁 나니까 이분은 들어와요. 부산으로. 자식에게 그 신앙이 물려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 찾으려고 아마 도망갔을 텐데 전쟁 나니까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 위해서 일하다가 52년도에 병이 걸려요. 아마 그 광견병이라고 되는데 개한테 물렸는데 아마 치료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치료받다 돌아갔었는데 돌아갔으니까 내가 죽으면 한국 땅에 좀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정동교에서 치르고 지금 양화진에 저름이 모셔져 있습니다. 아드님. 그 다음 이제 이승만 박사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아까 박사호 목사님 한 20분만 하고 끝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사진 더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그 이승만 박사 젊어서 18살 때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같이 찍은 거. 저 건을 쓰신 분이 이승만 박사예요. 그 다음 감옥 생활할 때 그 가운데 지금 있죠?
그 옆에 성경책 들고 있는 분, 어린 아이가 그게 이승만 박사 아들이에요. 제가 미국까지 갔는데 미국에서 죽었어요. 처음에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19살에 이제 집안에서 결혼을 시켜줬는데 나중에 1910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같이 살지 못하고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죠. 저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이승만 박사가 29살에 이제 나와가지고 가자마자 30살 때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요. 이미 그때 예복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예복을 입고 사진 찍으신 거예요. 그 다음 이건 하버드 대학 다닐 때 이제 친구들과 같이 찍은 겁니다. 저쪽 맨 끝에 계신 분이 이승만 박사, 청년 때. 그 다음. 이제 1910년도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YMCA에서 2년 동안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이승만 박사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정부 강요가 많이 됐어요. 그 다음. 이건 1930년도에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하러 국제사회를 막 뛰어다닐 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찍은 사진이고, 저 때에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는데 58살 때에 33살 그 젊은 여인을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하와이에서 한인 중앙 기독 학원을 할 때에 학생들하고 같이 찍은 장면입니다. 그 다음 이게 대통령으로 처음 1948년 8월 15일 취임식 하시는 장면. 그 다음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기공식 할 때의 모습인데 외국인에게 물어봤대요. 이 조선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 과학자가. 그리고 에너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자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한국 학자들을 많이 외국으로 보내죠. 독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1세대가 이제 그 우리나라 발전에 아주 기초가 됐는데, 이 정부가 왜 원자력 발전을 없앤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통곡할 일이에요. 그 당시에 영문 타자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거의.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영어 편지를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충주 비료공장, 이승만 박사가 세운 거죠. 그 다음, 6.25 전쟁 때 전쟁 이제 다니면서 군인들을 격려하는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 아니었으면 전쟁도 이길 수 없었어요. 이승만 박사의 그런 개인적인 능력, 메가더를 끌어들이는 힘, 유엔군을 끌어들이는 거 다 이승만 박사 덕분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다음, 저거는 한미 동맹을 할 때의 그 인준하는 장면입니다. 한미 동맹이 결국 우리나라를 여태껏 지킨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도 지금 깨부수려고 그러죠. 그 다음, 이승만 박사 이제 나중의 모습. 90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아마 85세에 1960년도가 85세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로 망령 가셔서 하와이에서 5년 동안 지냈었는데 그때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부족한 강의 들으느라고 대단히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펜젤라와 이승만을 보내주셔서 대한민국을 살리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줄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들.